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534명꼴로 발생을 했고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약 49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로 봤을 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단계 격산 기준인 500명에 근접한 457명이 되겠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195명을 초과하게 되면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미 주간 평균이 201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수도권을 3단계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서울만 3단계로 적용할 건지 만약에 좀 더 기다렸다가 적용하게 되면 서울의 확산세를 꺾는 데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령대별로 봤을 때 확실히 60대 이상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 통계로는 68명이 감염되셨는데 예. 물론 전보다 좀 적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계신데 그 60대 이상 어르신의 지금 현재 접종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 한 1,200만 명 중에서 한 700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셨고 300만 명은 이제 파이자 접종을 1, 2차를 좀 진행 중에 계시고 문제는 나머지 200만 명이 아직도 접종을 한 번도 못 맞으셨고 또 접종 예약을 신청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당분간 접종 계획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어르신 200만 명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감염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고령의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예. 젊은 층 감염이 늘어도 사망자가 적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4주 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뭐 숨이 차다든지 뭐 쉽게 지친다든지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든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에 이완될 젊은 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삶의 질도 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사망자 수가 적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 절대적으로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긴장을 완화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내내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게 변이 바이러스, 그중에서도 델타 변이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검출률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그게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런 견해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전파력이 매우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가 역학조사를 얼만큼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무증상자가 많다면 우리가 역학조사가 좀 늦어질 수가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역학조사 속도가 또 못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유입을 얼만큼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든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해외 유입도 우리가 막는 데 한계에 이를 수가 있겠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전파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14초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CCTV를 보니까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감염자가 지나갔던 복도를 14초 후에 예. 다른 사람이 지나갔는데 바로 이제 감염됐다든지 또 호주에서도 어떤 쇼핑센터에서 5초, 10초 정도 단순히 가까이 스치기만 했는데도 감염이 됐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호주와 중국에서 CCTV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전염력이 높다.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굉장히 전염이 잘 된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전파 사례를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역학조사 잘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파주 스타벅스의 감염 사례라든지 또 뭐 선릉역 할리스 커피숍에서의 어떤 전파 사례라든지 3m 이상 떨어져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전주 여고생이 식당에서 이제 대전 방문업체 관계자가 식당에 방문했는데 5분 동안 잠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제 감염된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유행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 특히 수도권 같이 밀접한 접촉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혼자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전에 감염자가 거의 좀 머물면서 공기 중에 비말이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기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K417N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변이가 생겼는데 예. 이 변이는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나 남아공 변이에서 발견되는 변이가 되겠고 특히 이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신에 대해서 예방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75%로 예방 효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백신별로 예방 효능에 대한 분석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전파 속도도 빠르고 기존 백신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또 네. 일부 백신은 또 예방 효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면 조금 지금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변이라고 좀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당국에서는 교차 접종이나 부스터샷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안들이 좀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네, 기존의 어떤 해외에서 소규모 연구이지만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스페인 연구나 뭐 독일 연구라든지 이랬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고 화이자 접종을 2차를 맞았을 때 항체가 생기는 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는 것보다 더 항체 역가가 높이 생기고 네. 특히 이제 독일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중화항체 역할을 가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의료 종사자 70만 명 대상으로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2차 지금 파이자 예방 접종이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 자료,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나 예방 효능, 또 혈액에서 중화항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 볼 수 있다면은 지금 교차 접종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소수의 근거를 가지고 예. 보다 교차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교차 접종에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으신 분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얀센을 1차를 맞으셨던 분에 대해서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봐서 추가적인 접종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 대비 29.7%의 접종률이고요.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은 인구 대비 9% 수준인데 이런 변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백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의 1차 접종자를 계속 많이 만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능은 떨어지지만 1차라도 맞으신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가 크다. 이렇게 예.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보다 1차 접종자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일찍 맞게 되면은 1차 접종만 맞으셨을 때보다 좀 충분한 중화항체가가 2~3배 올라가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을 조금 당겨서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으셨던 분들을 파이자 백신으로 조금 좀 주기를 당겨서 2차 교차 접종을 한 경우에 예. 더 11배 정도 중화항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주기도 좀 당기지만 우리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어떤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도입되는 백신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주 이후에 2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맞으시도록 예정되어 있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현 상황에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결국 백신이고 그 단축을 하든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하든 백신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특히 이제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을 충분히 가지고 또 중증화 사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을 못 맞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3분기에 이제 8천만 회가 들어온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7월 달에 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55세 이상 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7월 말에부터 이제 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8월 달에 수급도 좀 원활해질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직 좀 불투명한 것 같아서 우리가 아직 백신도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예.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험을 지난 2차 유행 때 겨울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11월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2만 5천 명에 사망자가 500명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이제 사망자가 이제 1,0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신규 확진자도 5만 명 가까이 빠른 시간 내에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유행의 어떤 그 교훈을 좀 되새겨서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을 좀 예방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다가 큰 국민들이 뭐 사망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건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나와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일부 강화해서 계속 뭐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단계 격상 기준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좀 철저하게 잘 마련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속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신 여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인정 여부가 지금 논란인 상황이에요. 이탈리아 총리도 효능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고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좀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백신들은 어느 정도 임상 자료를 예방 효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알려진 어떤 각 백신의 예방 효능을 보게 되면은 뭐 시노백 같은 경우에도 뭐 터키 연구에서는 뭐 91% 이상의 예방 효능을 보였고 또 시노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8%의 예방 효능, 그리고 시노백 같은 경우에 브라질에서 연구해서 이제 한 50%의 예방 효능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물론 이 자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백신별로 예방 효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중국같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아직 많지 않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백신 여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어떤 좀 예방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을 접종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백신 여권에서 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다 좀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산 백신을 맞으셨지만 이분이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왔는지 높은 지역에서 왔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유입되는 국가별로 조금 좀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변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 영어 학원발 감염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확진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게 75명, 75명입니다. 이 학원 특성상 학교에 비해서 방역 관리가 좀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2학기 등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어민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강사 선생님 뭐 입모양도 봐야 된다든지 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든지 예. 좀 비말 전파 위험이 좀 높지 않았을까, 또 공간도 좀 충분히 좁았다면, 또 학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수업 내용에 따라서 비말 전파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겠고, 네.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감염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 또 미취학 어린이들의 어떤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 좀 비대면 학원 수업을 좀 고민하시면서 당분간 좀 대면 학원 수업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12세부터 이제 예방 접종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6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내년쯤에 이제 초등학생 연령에서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좀 뭐 학원 수업 같은 것도 조금 또 확대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까지는 특히 이제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학원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다른 학원 어떤 수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환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예. 선생님들 위주로 접종을 좀 많이 좀 학원 선생님도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백신 8천만 회, 9천만 회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들어온다면 많이 맞을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중요한 학원이라든지 학교 수업도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젊은 층에서 심장 질환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를 요구했는데, 이게 그 심근염, 심낭염을 말하는 그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고3 학생에게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젊은 청소년층 대상으로 좀 많은 접종을 했던, 그리고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의 예방 접종 공고안을 우리가 충분히 좀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은 현재까지는 이제 발생하는 심근염, 심막염이 이제 매우 드물고, 그리고 이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추적 결과로는 대부분 80% 이상 단기간 내에 금방 회복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을 안 했을 때의 위험보다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젊은 층, 청소년층에서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좀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종을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 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네. 사례라든지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심근염이나 심막염은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2%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심낭염, 심근염이 생겼을 때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 아닌지 뭐 항체 검사나 PCR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건 아닌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른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도 아마 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심근염, 심막염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수도 있군요. 그동안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오는 이상 반응으로는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뭐 혈전증 감소성 혈전증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심근염, 심막염은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입니까? 네, 일단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통해서 괴사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파괴되는 그런 질환이 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근염이나 심막염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많이 보고되어 있지는 않고, 증상으로는 이제 뭐 가슴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제 좀 숨이 차다든지, 가슴이 좀 빨리 뛴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관련된 심근염이나 심막염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이제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혈액에서 심장 근육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은 수치를 측정하면은 우리가 심근 손상 정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아직 장기적인 후유증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생긴 심근염, 심막염의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 코로나19 위험도가 유행이 높은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이등이 훨씬 이득이라고 아마도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당장 이제 여름 방학 때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화이자를 맞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질병청의 어떤 권고안을 봤을 때 일단 1차 접종 예방접종 맞기 전에 예전에 심근염이나 심막염을 앓았던 사람들은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 그리고 1차 접종 후에 심막염이 생겼던 사람들은 좀 증상이 지나간 다음에 2차 접종, 다른 교차 접종을 해도 되고 같은 접종을 해도 되고 어떤 백신이든지 맞아도 된다. 다만 이제 1차 접종 후에 심근염이 왔던 사람들은 2차 접종을 맞을 때 조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접종을 좀 보류하는데 만약에 판단해서 가볍고 또 2차를 맞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2차 접종을 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특별히 이제 접종을 맞아서 안 되는 그런 대상은 없겠고요. 일단 맞으면서 또 1차 접종 후에 심근염이 생긴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잠깐 보류하는 것 정도 지금 알려져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